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는 사연은 아주 기막힌 저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고아로 자란 저에게 가족은 이란성 쌍둥이 언니 한 명뿐이었어요. 저희 자매는 부모님도 가족도 없이 자랐습니다. 엄마 얼굴도 아빠 얼굴도 모르고 컸죠. 그래도 고아로 자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저희 자매는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를 예쁘게 봐주신 후원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 덕에 남부럽지 않게 배울 수 있었고 대학에도 갔고 공부하면서도 계속 지원을 많이 받았죠.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은 덕분에 저희 자매는 무사히 잘 자랄 수 있었어요. 늘 전교 1등을 도맡아 할 만큼 공부를 잘하던 저희 언니는 의사가 됐고 어릴 때부터 몇 개 없는 옷을 어떻게든 리폼하고 믹스 매치에 꾸며 입길 좋아하던 저는 의류 사업을 시작했어요. 전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후 처음엔 도매 시장부터 시작해 조금씩 일을 확장해 가기 시작했고 30대 초반이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제 브랜드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대단히 이름을 알린 브랜드는 아니어도 꽤나 충성 고객들도 많고 나름 탄탄하게 순항 중이었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게 있다면 그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제 발로 뛰어다니며 얻은 성과도 컸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정말 컸거든요. 전공 때 저를 예뻐해 주셨던 교수님들도 제가 처음 브랜드를 시작할 때 많이 도와주셨고 친하게 지내던 선배나 동기들도 도움을 줬고 도매 시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아주머니 아저씨들까지도 다 제 사업에 큰 도움이 된 분들이었죠. 그중 빠질 수 없는 한 명은 제 대학 동기인 친구였어요. 다들 그렇듯 패션에 관심이 많아 패션 디자인과로 진학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처음부터 눈에 많이 띄는 아이였어요. 아무리 패션이 좋아서 왔다지만 20살짜리가 명품 같은 거 갖고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게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청난 부잣집 딸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잘난 척을 하거나 하는 친구도 아니었고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걸 알고 나서도 전혀 무시하거나 하는 티를 내지 않았죠. 오히려 저한테 여러모로 도움도 많이 줬고요. 옷이 좋아서 패디과 들어온 건데 난 그냥 옷 입는 게 좋은 거지 디자인을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 아성이 같은 애들이 진짜 재능 있는 거지. 난 아성이가 만들어준 옷 예쁘게 입긴 하려고. 그러니까 너 꼭 성공해. 알았지? 내가 너 브랜드 런칭하면 무조건 빵빵하게 홍보 많이 해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내가 네 재능을 믿고 투자하는 거니까. 친구는 말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방면으로 저를 많이 지원해줬어요. 자기 부모님 인맥으로 사업에 도움되는 분들도 소개해줬고 또 제 브랜드를 런칭하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홍보도 해주고 저에겐 여러모로 진짜 너무 고마운 친구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소개팅 대타를 좀 띄워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성아, 제발 부탁 좀 할게. 기업 운영하는 집안 막내 아들이랑 선을 봐야 하는데 너도 알잖아. 나 우리 집에 속이고 몰래 만나는 남자친구 있는 거. 근데 얘랑은 지금 당장 결혼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아마 집에서 아시면 엄청 화낼 거란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내가 당장 선을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대신 나가주면 안 될까? 부모님끼리 아는 사이라 그냥 패스할 수가 없어서 그래. 제발 부탁 좀 할게, 응? 그냥 적당히 시간만 좀 때우다가 일 있다 그러고 일어나면 돼. 부탁이야, 응? 응? 저더러 무슨 기업 운영하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랑 선을 봐야 되는데 대신 좀 나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였죠. 사실 내키지는 않았어요. 그런 집 남자를 만나는 거면 저도 부자인 척을 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상대를 속이는 것도 좀 마음에 걸렸죠.
그래도 친구의 간절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대타로 그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워낙 고마운 게 많은 친구였던 터라 그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됐죠. 예비 남편은 한눈에 바로 제가 마음에 드는 티를 내더라고요. 헤어지기도 전부터 다음 약속을 잡으려고 하고 헤어지고 나서 집에 왔는데도 계속 연락을 해오고 말이죠. 사실 저도 상대가 마음에 들었던 건 똑같았지만 그 사람을 속이고 만났다는 사실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연락 안 주셨으면 해요. 처음부터 어긋난 만남이었고 서로 사는 세계가 너무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그 관계를 지속해봤자 저에게도 그 상대에게도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 애프터 신청도 호감도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쉬움이 남았지만 미련을 버리려고 애썼어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인데 마음에 품어봐야 결국 저만 상처입을 뿐이라는 걸 알았죠.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 결혼할 텐데 제가 괜히 엮여봐야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소개팅을 한 후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소개팅 대타를 해줬던 그 부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성아, 혹시 너 그때 그 남자한테 너도 호감이 있었어? 그쪽에서 너한테 엄청 관심 있는 모양이던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너도 마음이 있는데 속인 게 미안해서 거절했던 거면 이번에 다시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 이번엔 속이거나 거짓말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네 모습으로 만나면 되는 건데 어때? 그게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소개팅남이 하도 제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만나고 싶어 하니까 그쪽 부모가 친구네 집에 얘기를 해 집안끼리 자리를 마련했나 봐요. 서로 급이 맞는 집안이니 상호 이득이라 생각한 거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나타난 건 제가 아닌 부자친구였을 거잖아요. 그 상황에 그 집 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결국 친구가 모두 실토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이런저러한 이유로 소개팅에 나가기 어려워 친구인 저를 대신 내보냈고 그때 그 친구는 대학 동기다 라는 식으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한 거죠. 그러자 남자는 제가 그 집 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라는 걸 알고서도 저를 만나고 싶어 했고 자기에게 꼭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솔직히 저도 마음이 동하더군요. 저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건 마찬가지였고 더구나 저를 속일 필요도 없으니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돌고 돌아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번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사실 연애를 하면서도 내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예비 남편에겐 일부러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저에 관한 모든 걸 진작에 다 털어놨었죠. 제가 고아인 것, 고아원에서 자랐고 의지할 일가 친척 하나 없는 것, 모두 사실대로 털어놔야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또 저희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예비 남편은 결혼 생각도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대도 당연히 제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신도 쌍둥이 언니도 너무 대단하다. 진짜 멋진 사람들이야.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게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멋진 어른으로 성장한 게 너무 대단한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당신이 모자라다느니 그런 말 이젠 더 이상 하지도 말고 주눅 들지도 마. 난 오히려 당신이 나보다 10배, 100배 훨씬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맙게도 예비 남편은 저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줬고 감싸줬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외롭지 않았냐고 걱정하며 저와 언니를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까지 말해줬죠.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비 남편이 잘해주고 걱정 말라고 괜찮다고 말해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찜찜함이 남았어요.
너무 심하게 집안 환경에 차이가 나는 상대고 결혼까지는 차마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정말로 일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예비 시모한테서 연락이 온 거였죠. 예비 남편에겐 말하지 말고 따로 좀 보자는 말에 잔뜩 긴장을 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정말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처럼 팔짱을 끼고 앉아서는 저를 아니꼽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병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산부인과 검사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다짜고짜 그게 무슨 소리세요? 병이라뇨? 니들이 뭐 어차피 둘이 결혼할 생각은 아니지 않니? 9월의 천것에 자기 주제를 알면 그런 생각은 못할 테고 뭐 연애 정도야 가볍게 하는 거 막을 만큼 우리도 고리 타부는 사람은 아니다. 결혼할 엄두까지 내는 멍청이로는 안 보이니 적당히 만나다 마는 거면 관여하지 않고 냅두마. 그래도 확실히 할 건 확실히 하는 게 서로 좋지 않겠니? 아니,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뭘 확실히 해도요? 제가 무슨 병이라도 있을 거라 얘기세요? 뭐 그건 모를 일 아니니? 우리 아들한테 괜한 병 옮기면 안 되니 확실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별로 어려울 것도 아니지 않니? 병원 가서 검사지 하나 떼우면 그만인데 뭐. 내가 너 같은 여자애들 뭐 모를 줄 아니? 우리 윤성이야 뭐 쑥맥이라 제대로 된 연애도 한 번밖에 못 해본 놈이라 그렇지만 내가 우리 큰아들 키우면서 겪을 만큼 겪어봤다. 너 같은 것들이 어찌나 들러붙어선 엉겨붙고 질질질 집착을 해대던지 나중에 가서 애뱉니 뭐하니 하면서 막 집착하고 우리 집안에 어떻게든 한번 발붙여보려고 하고 너 같은 기집애들 아주 뻔하다 뻔해. 그래도 뭐 이 주제에 그런 엄두까지는 못 낼 테니 긴 말은 하느마. 그러니 그냥 종이나 한 장 떼어라 이 소리야. 너한테 무슨 병이 있는지 무슨 균이 있는지 그래서 행여라 우리 아들한테 옮기고 그러진 않을지 적어도 내가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애가 우리 아들 집에 드나드는 꼴을 애미로서 어떻게 보냐 이 말이다. 예비 시모의 말에 정말 기가 막히고 치욕스럽더군요.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있을 수 없는 병이라도 갖고 다니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네요? 이것 보세요. 사람한테 모욕을 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짜고짜 불러내서 무슨 짓이세요? 어머? 이거 말하는 것 좀 뭐게? 누가 보면 내가 전혀 없는 말 지어내는 줄 알겠다 아주. 왜? 그 지난번에 보니 우리 아들 집에 드나들더구만. 내가 몰랐는 줄 아니? 결혼도 안 한 처녀가 혼자 사는 남자 집에 번질나게 드나들고 거기다 잠까지 사고 가는 걸 보면 알만하지 않니? 다른 남자랑은 그런 짓을 안 했을지 누가 알아? 그러니 검사지 가져오라 이 소리다. 네가 떳떳하기만 하면 못 가져올 거 없지 않니? 저는 그래도 최대한 잘 보이고 좋은 모습 보이려고 신경 써서 나갔는데 그런 모욕을 당하니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참고 화를 내고 말았죠. 네, 맞아요.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저 부모도 없고요. 가진 것도 그쪽 집안에 비하면 한참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들이 성에 안 차는 여자 만나는 게 열받아서 일부러 모욕 줘서 쫓아버리려고 한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쪽이든 그런 태도는 윤성 씨한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네요. 그 사람한테 저 정남이 제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주 고맙네요. 그렇게 화를 내버리고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죠. 그러고는 예비 남편에게 곧장 찾아가 나 더는 당신 못 만나겠다고 통보를 해버렸죠. 당신 어머니가 날 어떤 식으로 모욕했는지 알아? 난 진짜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당신 만날 생각은 없어. 내가 그 순간 꼭 무슨 벌레라도 된 기분이더라? 어디 내보일 만큼 잘난 건 아니어도
난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떳떳하게 살아왔어. 근데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해? 당신 엄마한테 가서 전해. 나랑 헤어졌고 다시는 엮일 일도 없을 거라고. 전 진짜 그 순간 그냥 이 사람이랑 헤어지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제가 좋아 매달린 관계도 아니고 헤어져봤자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달려오는 예비 남편을 남겨두고 택시를 타고 와버렸고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비 남편이 집까지 달려와 저한테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절 붙잡고 자기 인생에서 엄마가 어떤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떼어내려고 해왔는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나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 매번 우리 엄마 마음대로, 엄마 입맛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왔어. 어릴 때 친구들도 골라 사귀게 만들고 집안 형편이나 학교 성적,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말도 안 되는 말들로 모욕감 줘서 멀어지게 하고. 당신도 얼핏 예상했을 수 있겠지만 나한테 꽤 오래 만난 여자친구도 있었고 내 첫사랑이었지만 그 첫사랑과도 그런 식으로 헤어졌었지. 그때의 후회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 나 이제 2번 다시는 엄마 때문에 나한테 소중한 걸 놓치고 싶지 않아. 이번엔 엄마한테 맞서 싸우든 호적이 파이는 한이 있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꼭 지킬 거야. 절대 예전처럼 비겁하게 숨어버리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당신도 나 버리지 말아줘. 부탁이야. 예비 남편은 눈물까지 보이며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털어놓았고, 예비 남편의 긴 얘기를 듣고 나니 이 남자 마음도 이해가 가더군요. 예비 시모를 보고 나니까 참, 겨우 잠깐 만난 것도 이 정도인데 평생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건 오죽 힘들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엄마 없이 자란 저지만 처음으로 그런 부모일 바에야 없는 편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도 들 정도였죠. 결국 저는 예비 남편과 헤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각자의 아픔과 고민을 서로에게 털어놓으며 더 깊은 사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를 하던 예비 남편 집에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허락해주기 시작했어요. 죽어라 반대하고 말려도 떨어질 생각을 안 하니 어쩌겠냐는 식으로 좀 순순히 허락해주는 분위기가 됐죠. 무슨 산부인과 검사지까지 가져오라면서 모욕을 줄 때는 언제고, 갑자기 태도가 바뀐 예비 씨가의 태도에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무슨 이유였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그렇다고 예비 시모가 절 마음에 들어하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전 같은 소린 하지 않았어요. 저도 좀 쌓인 원망이 있었고 그쪽도 탐탁치 않아 하는 면이 있었지만 여차저차해서 저희는 상견례 약속까지 잡게 됐죠. 제 경우엔 부모님이 안 계시니 저희 쪽에선 저와 쌍둥이 언니만 둘이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 날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모는 기어이 또 제 속 뒤집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너 그거 알지? 내가 네가 그렇게 마음에 들고 좋아 허락한 건 아니라는 거 말이야. 우리 집안에 코어 며느리를 들이다니. 원래라면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 그런데 유성이 저놈이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하니 내가 정말 큰 마음 먹고 허락해 준 거다. 우리 집안 같은 데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지난번에 보니 고분고분한 성질머리는 아니긴 하더라만. 하면서 사람 열불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비 신랑이 옆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라고 자제를 시키려고 했지만 예비 시모는 아랑곳 않았죠. 하지만 성질이라면 저희 언니도 한 성질 하거든요. 이봐요. 나 참, 내가 그렇잖아도 내 동생이 그딴 취급 당하고 온 집에 시집 간다기에 굳이 그럴 필요 있나 하고 말렸지만 그래도 임서방이 착하고 성실해 허락해 준 건데 누군 그쪽 집안이 다 마음에 드는 줄 알아요?
뭐요? 아니, 젊은 처자가 말하는 꼴 좀 보게. 아니,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들면 뭔데? 그걸 몰라서 물어요? 좋게 좋게 인사하자는 상견례 자리까지 와서 그딴 식으로 말하는 집에 동생 시집 보내고 싶은 언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당신이 뭘 안다고 그딴 식으로 함부로 말을 놀리냐고요. 뭐 우리가 고아라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요. 우리 둘 다 고아로 컸어요. 그치만 우리 둘 다 자수성가했고 하늘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이 살아왔어요. 당신이 뭔데 내 동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데요? 아니, 고아인 게 뭔 자랑거리라고 이렇게 당당해들? 나 참 어이가 없네. 아니, 얘 내가 뭐 잘못 먹은 거니? 아님 세상에 말쓰인 거니? 고아가 살던 집에 시집 오면서 뭐가 이렇게 당당해? 결국 양쪽이 모두 소리를 높였고 예비 시모와 언니 사이에서 한바탕 고성이 오갔죠.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쾅 하고 문을 열며 들어섰어요. 누가 고아야? 멀쩡하게 친부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포효를 내지르며 들어선 건 다름 아닌 저희 자매의 친부였습니다. 아니, 느닷없이 친부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냐고요? 그 일은 상견례 일주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그날 저는 저희 자매를 오랫동안 후원해준 후원자분을 찾아갔었어요. 평소에도 가끔 찾아뵙곤 했었는데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있으니 마땅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겠다 싶었죠. 아이, 조그맣던 네가 시집을 다 가고 이거 세월이 참 빠르구나. 빨라. 다 후원자님 덕분이에요. 아시죠? 아이, 내가 뭘 했다고. 니들이 잘 커준 거지. 참, 결혼하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도 있을 테고 가족들 손길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도울 건 없니? 다른 건 괜찮고요. 저희 결혼식 때 혼주석에 모시고 싶은데 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가고 말고. 내가 아니면 또 누가 네 손잡고 입장을 하겠니? 그렇게 후원자분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갑자기 웬 남자가 들이닥치더니 씩씩대며 들어와서는 후원자분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형이 감히 나를 속여? 왜 그랬어? 왜 내 딸 죽었다고 거짓말했냐고? 왜 그딴 거짓말로 멀쩡히 살아있는 내 딸 얼굴도 못 보게 한 거냔 말이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후원자분은 저와 차를 마시며 무방비로 앉아있던 상태에서 너무 순식간에 일방적으로 습격을 당한 거라 위협적인 상황처럼 보였고 그 광경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제가 그 남자를 뜯어 말렸죠. 아니, 다짜고짜 들어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하고 말로 하세요. 이것 좀 놓으시고요. 제가 나서서 남자를 뜯어 말리자 갑자기 그 남자가 절 세게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 탓에 전 곧장 바닥에 널브러지고 말았죠. 그리고 그 순간 후원자분이 놀라 저를 일으키며 말씀하셨죠. 이래서 말 안 한 거다. 네가 이따위로 구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니? 지금도 넌 자기 딸을 이딴 식으로 대하고 있는데 그런 네가 이제 와서 양심도 없이 아버지 노릇이라도 하고 싶다 이 소리야? 후원자분은 소리쳤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 상황이 납득되지 않았어요. 어리둥절해하는 저를 앉힌 후 후원자분과 진정한 남자도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후원자분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그동안 저를 후원해온 사람은 생판 남이 아니라 제 친가족, 저의 큰아버지였다고 하는 믿기 어려운 말을 시작했어요. 언니와 저는 지금껏 가족 하나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집안의 막내인 저희 자매의 친부는 대학 신입생 때 사고를 쳐서 계획 없이 아이를 가졌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자 쪽과 상의해서는 언니와 저를 고아원에 보내버렸다고 하더군요.
친부와 친모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태어나게 해놓고는 책임도 지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저희 쌍둥이를 버려버린 거죠. 그나마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차마 너희를 그냥 둘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너희의 후원자가 되기로 한 거다. 가족이란 걸 미리 밝히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차라리 너희가 모르는 편이 나을 거라 생각했다. 지금 봐서 알겠지만 너희에게 짐만 될 게 뻔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밝히지 않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늘 두고두고 나에게도 무거운 짐으로 남았다. 후원자, 아니 저희의 큰아버지는 그간 그 비밀을 숨겨온 이유를 말했습니다. 실제로 고아원에 저희를 맡긴 뒤 저희의 친부는 계속해서 사고만 쳐대고 살았던 모양이더군요. 결혼하라는 집안의 닥달에도 남자는 70에도 애가 질 수 있다면서 선자리에서도 퇴짜만 놓았던 모양이었어요. 자기는 50대 때 결혼해서 20대 어린 여자랑 결혼할 거라는 둥 되도 않는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그만 모종의 사고를 당했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었나 봐요. 그러자 그제서야 우리 생각이 났던 거죠. 뒤늦게서야 자기 혈육을 찾고 싶다며 저희 쌍둥이 자매를 찾고 싶다고 친형인 큰아버지에게 얘기를 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큰아버지는 절대 저희와 친부를 다시 만나게 해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매정하게 내치고 버려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감히 애들을 찾나 싶어 경멸을 느꼈고 애비 노릇도 못할 짐덩이를 애들한테 만나게 해줘봤자 아이들한테 도움은커녕 짐만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부에게는 한번 찾아봤더니 고아원에 사고가 있어 자매가 모두 죽었더라고 둘러댄 거였죠. 그 말에 친부는 사고로 저희가 저 세상에 간 줄 알고만 살고 있었지만 자꾸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하더군요. 친부가 우연히 오랜만에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아는 형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큰아빠랑도 아는 사이이기도 했었나 봐요. 그 지인은 다시 미국에 돌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출국하기 전에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해서 자리를 만들었던 모양이죠. 원래는 큰아버지도 그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큰아버지에게 급한 일정이 생겨 친부만 나가게 됐던 거고요. 술자리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자 친부는 술에 취해 예전에 사고쳐서 낳았던 자기 딸들을 수수만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형한테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죽었다고 말하더라. 형, 나 이제 평생 씨도 못 남기고 죽게 생겼어. 참, 사내 새끼로 태어나서 내 씨 하나 못 남기고 저 세상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런 연명할 게 다 있냐. 형, 나 진짜 억울해. 그렇게 됐구만. 그러고 보니 서경이 놈도 그 옛날에 그 부모님이 그 애들을 어디 고아원에 보냈는지 알아낸다고 난리였는데 그때는 너한테 비밀로 알아더니 결국 죽었구나. 그래서 별소리가 없었던 거였구나. 친부는 큰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그 지인은 친부에게 제 큰아버지가 이미 오래전에 저와 언니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게 된 거예요. 너희 부모님들이 그 애들을 어느 고아원에 보냈다는 건 아는데 어디 고아원에 보낸 것까지는 모르니까 그 애들이 있는 고아원을 찾으려고 혼자 뒤에서 조사를 많이 했던 걸 기억하거든. 뭐 너희 부모님들이 좀 완강한 분들이셨니? 어차피 알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말해주실 분들도 아니고 하니 뒤에서 그렇게 잦은 거지. 그때 말이야, 사실 서경인 자기가 네 딸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거든. 그 뒤에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하긴 했는데 서경이 놈도 별소리가 없더라고. 민감한 이야기다 보니 내 쪽에서 먼저 물어보기도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 아이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서 그런 거였다고 하니 이해가 되는구나.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친부는 묘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친부는 당연히 자기가 부탁해서 저와 언니를 그때부터 찾게 된 줄 알았는데 이미 한참 전 저희가 갓난쟁이 아기였을 적부터 큰아버지가 저희를 찾고 있었다고 하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큰아버지는 왜 자기에겐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했는지도 의아했을 테고요. 그리고 곧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더군요. 그 애들이 정말 죽은 게 맞긴 한 걸까? 일부러 찾아놓고 모른 척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말이죠. 큰아버지는 평소 가족들과 연이 끈끈한 편이 아니었고 가족들 몰래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대충 들어보니 가족들 수준이 알만하긴 하더라만 어쨌든 그렇게 곤란한 일들을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처리하고 나는 성격이었고 같이 자라면서 그 성정을 알고 있었던 친부는 점점 의심이 자라났던 모양이었죠. 그래서 직접 저희 자매의 생사 여부에 대해 몰래 조사해보기 시작했고 오래 찾아 헤맨 끝에 저희 자매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는 자기를 속였다며 따지러 온 상황에 또 하필이면 마침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였고요. 우리 딸, 내가 사진으로만 봤더니 널 이렇게 알아보지도 못했구나. 너무 예쁘게 잘 커졌다. 그래, 네 이름이 아성이라고? 아니, 말하니? 아휴, 내 딸 미안하다. 애비가 정말 미안하다. 친부는 제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태도가 180도 돌변하면서 내가 사진으로만 보니 못 알아봤다. 너무 예쁘게 잘 커졌다 하며 지랄을 떨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조금도 반가운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이미 첫눈에 이 사람의 형편없는 성질머리와 무능함이 다 간파될 정도였고 특히나 저희를 오래 후원해 오신 후원자였던 큰아버지의 설명도 있었으니 달가운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희 자매는 혼란에 빠졌어요. 후원자분이 우리 큰아버지였다는 것도 친부가 멀쩡히 가까운 곳에 살아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원래라면 우리 친가여야 할 그 집안이 결코 못 사는 형편이 아니고 오히려 부잣집인데도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까지. 그 모든 게 다 저희에게는 한 번에 소화되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었죠. 그렇지만 친아빠의 존재가 전혀 달갑진 않았어요. 그 인간 뒤늦게 우리를 찾은 것도 어차피 몸 망가지고 애도 못 가지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우린 어차피 아빠도 없이 잘 살아왔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없는 셈 치고 살자. 내 생각은 그런데 넌 어때? 쌍둥이 언니는 냉정하게 말했고 저 역시 그 편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후원자, 아니 큰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말했죠. 저희 자매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큰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큰아버지가 왜 저희에게 친부모에 대해 말해줄 수 없었는지 그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갔으니까요. 큰아버지 역시 저희 의견을 존중해줬고 그냥 지금처럼 지내자고. 나는 너희 큰아빠인 동시에 계속해서 든든한 후원자로 남겠다며 저희를 이해해줬죠. 예비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예비 남편도 제가 고아인 걸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의 친부가 다짜고짜 이렇게 상견례장에 들이닥치고 만 상황이 된 거였죠. 언니도 저도 전혀 예상 못한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어요. 그 순간엔 대체 어떻게 여기랐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부는 언니와 제가 자기와의 만남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피하기만 하니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를 미행하면서 지켜봐왔다고 하더군요. 그날도 친부는 저를 미행하다가 상견례 자리까지 염탐하게 됐던 거였어요. 몰래 미행하면서 저랑 예비 남편, 친언니가 상견례 장소로 택한 한정식집 앞 주차장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자리가 상견례 자리인 걸 눈치챘던 거였고요. 친부는 자기가 그래도 친아빠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당연히 참석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타이밍 봐서 중간에 등장할 생각이었나 봐요. 깜짝 등장한 개뿔. 그 나이 처먹고 왜 그렇게 철이 없나 몰라요. 뭐 아무튼 그러다 밖에서 예비 시모와 쌍둥이 언니가 싸우며 고아가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 화를 못 참고 들이닥친 거였죠. 그런데 그 순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예비 시부가 벌떡 일어서더니 갑자기 저희 친부에게 거의 큰 절을 올리다시피 허리를 꺾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부회장님이 어떻게 여기... 아이고, 저희 며느리들 아이의 친아버지가 부회장님이셨다니 저희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예비 시부를 친부도 알아봤죠. 뭐야, 김 회장이 내 장인이란 말이야? 아니 무슨 이런 후레 경우가 다 있어? 그러더니 친부는 갑자기 옆에 있던 화분을 뻥 걷어차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무슨 이런 개똥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딴 뭣도 없는 집안이 감히 내 딸한테 이런 대우란 거야? 개박살나서 망하게 생긴 놈들이 어따 대고 우리 딸한테 고아 운운하며 이딴 식으로 굴고 있어? 양심도 없이 말이야. 부도나기 직전인 니네 같은 집안에 내가 내 딸을 보낼 것 같아? 이 양심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이라고 말이야. 친부는 알 수 없는 말들로 예비 시가를 맹 비난하기 시작하며 날뛰어댔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파악하게 된 진상은 이랬습니다. 나름 준재벌급이었던 예비 남편의 집안은 최근 연달아 사업에 실패하면서 크게 휘청이기 시작했고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가고만 상황이 됐었나 봐요. 예비 시가와 저희 친가 쪽은 관련 업계에서 같은 직종의 사업을 했는데 이미 예비 시간의 기업 상황이 업계에 아름아름 퍼져나간 뒤라 친아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예비 시가 쪽에서는 최대한 기업 뉴스 같은데 이런 내용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곤 있었지만 실생활에서 그게 어디 쉽나요? 같은 업계엔 결국 아름아름 퍼질 수밖에 없죠. 알고 보니 내내 이를 물고 반대하던 저를 그쪽에서 갑자기 허락해 준 것도 다 이런 자기네들 상황 때문이었더라고요. 기업이 거의 무너지게 생긴 상황이 되다 보니 예비 남편한테 붙던 내놓으라 하는 집안의 자제들도 소문을 듣고는 더 이상 선볼 생각도 안 하 들어오던 선자리도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저를 받아줬던 거예요. 고아라서 탐탁진 않지만 저도 사업으로 꽤 일군 게 있고 저희 언니도 의사라 어디 내놔서 부끄럽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라도 꽉 부여잡아서 자기네 막내 아들 장가 보내려고 뒤늦게 태도를 바꿔 허락을 해줬던 거였죠. 그런데 예비 남편은 전혀 이런 사정을 몰랐나 봐요. 형,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형은 알고 있었어? 형은 이런 지경이 된 걸 다 알고도 아성을 우리 집에 시집 오게 만드는데 한마디 말도 않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부모님도 아니고 어떻게 형까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형을 얼마나 믿었는데 그래도 형한테만은 모든 걸 다 터놓고 의지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예비 남편은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며 형은 알았냐며 막 화를 내더군요. 사실 저희 예비 남편은 집안 사업에 몸담고 싶지도 않고 자기는 자기 일하고 싶다면서 아예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회사 일에는 일절 관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만큼이나 배신감에 휩싸인 상태가 되어버렸죠. 다 됐고 나 이딴 집에 내 딸 시집 못 보내. 암만 택도 없는 소리지. 내 귀한 딸내미들을 이따위로 대우를 하고 말이야. 어디서 이딴 양아치 같은 놈들이 다 있어? 내 딸한테 고아 우는 애 되면서 말이야 욕지거리나 해대고. 니들 이 새끼들이 뭐 욕이라도 한 거 없어? 니들한테 모욕한 거 있으면 이 애비한테 다 털어놓으라 이 말이야. 이 애비가 가진 거라곤 돈이랑 이 주먹밖에 없으니 한 방에 다 해결해주마. 젊은 시절 망나니같이 살았다던 친부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 버릇이 어디 가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예비 시가에 욕을 해댔죠. 하지만 예비 시부랑 예비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것도 알고 보니 왜 그랬냐.
예비씨가 쪽에서 친분의 집안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었던 모양이었어요. 자기네가 완전 망해버릴 위기에 처하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던 주변 회사들에 살려달라고 원조를 요청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이런 놈들하고 더는 엮일 것 없다. 집안 망해가는 걸로도 모자라 이딴 사기 결혼까지 하려고 해? 내가 그 꼴은 두 눈 뜨고 못 보지. 니들 똑똑히 두고 봐라. 내가 니들 회사 망하는 꼴을 제대로 보여줄 테니. 화성이, 하라, 둘 다 당장 나와라.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뜰고 살아있는 한 저딴 집안에 시집 보낼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친부는 그렇게 저희 자매를 데리고 나왔고 저도 엉격거려 끌려 나오고 말았죠. 생각지도 못하게 상견례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후 예비시가에선 제 쪽에 끊임없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예비시모에게 전화가 와서는 매일같이 부탁이 이어졌죠. 예, 아성아, 네가 어떻게 말을 좀 잘해서 너희 친아빠랑 큰아빠한테 얘기 좀 잘해줄 수 없겠니? 혹시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걸 다 아셔서 그래서 이러시는 거면, 그렇다면 내가 석고대자라도 해서 죄를 빌게. 응? 너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돈 좀 있다고 콧대가 높아 일부러 상처 주려고 그랬다. 내가 못나서 그래. 못나서. 뭐 돈만 있다 뿐이지 잘난 거 하나 없다. 그러니 마음 넓고 많이 배운 네가 이해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응? 네 말이면 큰아버지는 아버지 쪽에서 마음을 되돌릴 수도 있지 않겠니? 이렇게 부탁하마. 예정을 생각해서, 아니 우리 윤성이를 생각해서라도 부탁하마. 너 아직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은 좋아 지내지 않니? 근데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 부모가 망하는 꼴을 기어이 봐야겠어? 그건 아닐 거 아니냐. 이렇게 부탁하마. 네가 말 좀 잘해다오. 응? 그래줄 수 있지? 예비시모는 사정사정 해대며 제게 제발 저희 가족을 좀 설득해달라고 빌어대더군요. 하지만 전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제 친부한테서 전 핏줄만 물려받았을 뿐이고요. 의절한 거나 다름없어요. 저희더러 고아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고아란 사실은 조금도 변함없어요. 저희 친부한테는 10원 한 장, 그 어떤 도움 하나도 받을 생각 없으니까 그런 거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윤성 씨를 입에 올리면서 저한테 그딴 부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윤성 씨가 그렇게나 저 허락해달라고 할 때는 사람 면전에다 대고 치욕스러운 말을 하고 온갖 모욕이란 모욕은 다 줘놓고선 이제 와서 윤성 씨 봐서 도와달라고요? 참, 양심이란 게 있긴 하세요 대체? 전 앞으로도 그쪽 집안에 도움드릴 생각도 없고요. 저희 친가랑도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더는 이런 부탁하려거든 연락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예비 시모 쪽에서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예비 남편에게까지도 계속해서 강요를 해왔나 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잡으라고, 제가 우리 집 동아줄이라고 하면서 꼭 놓치지 말고 결혼한 다음 그 집안이랑 잘해서 우리 기업 좀 다시 꼭 살리라고 예비 남편에게 나름대로 작전까지 일러줬던 거죠. 그쯤 되자 예비 남편은 지긋지긋하다며 집안과 연애 끊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하성씨,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 가진 거라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됐어. 뒷배경도 없고 재벌집 막내 아들이니 뭐니 하는 타이틀도 더 이상 내게 아니야. 난 그냥 나 혼자 사업 일구기 시작한 평범한 청년일 뿐이야. 우리 상황은 이제 우리 처음 만났을 때랑은 완전히 정반대가 된 거지. 난 그냥 내 일을 하는 개인일 뿐이고 당신은 중견기업 부회장의 다시 찾은 딸이고. 그러니까 당신한텐 나는 한참 부족한 사람이야. 당신이 거들떠보지 않아도 될 만큼 보잘것 없는 사람이고.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자신해. 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그리고 어쩌면 오히려 홀가분한 것 같아.
그렇게 평생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나지 못했던 그 집으로부터 이렇게 떠나온 거, 평생을 얽매여 지내던 내 부모로부터 벗어난 거, 나 정말 이제서야 제대로 숨쉬는 기분이야. 당신한테 용서빌 수 없는 아픔을 준 가족들이지만 난 2번 다시 그 집안과 엮일 생각이 없으니까 혹시 당신만 괜찮다면 이런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 예비 남편은 그렇게 제게 2번째 청혼을 해왔습니다. 사실 고민이 되더군요. 그 지긋지긋한 집안과는 조금이라도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고 어쨌든 이 사람도 그 집안의 핏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전 이 남자에 대한 믿음만은 있었거든요. 애초에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 걸 다 알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저라는 사람 자체를 믿어주고 좋아해준 고마운 사람이고 집안 분위기에 경멸을 느끼고 뛰쳐나오다시피 해서 회사 물려받을 생각도 없이 자기 일하면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이 사람을 다시 믿어보기로 하고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비 남편 쪽 가족도 저희 친가 쪽 가족도 오지 않을 거예요. 저희 가족 중은 언니를 제외하곤 딱 한 사람, 저희 큰아버지만 모실 생각입니다. 저희 자매에겐 진짜 가족은 그분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연락 한 번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할 수가 있냐? 형한테는 큰아빠 하면서 잘만 따르더니 어떻게 친애비한테는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할 수가 있냔 말이다. 니들 뭐 나한테 서운해서 이러냐? 나도 피해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하냐? 나도 니들이 어디로 보내졌는지 전혀 몰랐다니까. 니들 태어났을 때 고작 내가 20살이었다. 앞길 창창한 젊은 남자가 애 둘 떠안고 어떻게 살겠니? 그래서 니들 그렇게 떼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왜 이해를 못해줘? 그리고 아니 막말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제 이렇게 애비도 찾았고 집안도 부자인 거 알았으면 오히려 잘된 일 아니냐? 앞으로 한 자리씩 맡아서 척척 집안 가업 이어가면서 살면 될 일 아니냐 이 소리야. 근데 뭐가 그렇게 뾰루퉁해서는 다 큰 녀석들이 말이야. 애비를 애비 취급도 안 해주고 전화를 피하고 있어? 정말 여전히 양심 없으시네요. 뒤늦게라도 찾아와서 돈다발 내밀면 저희는 옳았구나 얼씨구나 하고 춤이라도 춰야 하나요? 대체 저희를 찾아서 뭘 원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쪽한테 고마워할 것도 바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희한텐 진짜로 부모가 필요했던 건 지금이 아니라 어린 시절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이라 우릴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그때 저희는 고작 1개월 된 갓난아기였거든요. 그런 애들을 고아원에 버려두고 30년을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와서 나타나선 부모 노릇하겠다고요? 미안하지만 노 땡큐예요. 우리는 그쪽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고요. 그쪽에 없는 편이 오히려 저희 인생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제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실래요? 저희한테 가족은 큰아빠 한 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친부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지만 저희 자매는 친부와 굳이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장 필요한 순간을 그렇게 버려놓고 이제 와서 자기 이득을 위해 찾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날 그 상견례 이후 예비 남편 쪽 집안은 결국 파산을 면하지 못했고 저희 자매의 친가는 여전히 떵떵거리고 잘나가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죠. 아마 일반적인 사고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결혼일 거예요. 하지만 저희에겐 집안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 사업을, 예비 남편은 예비 남편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집안과 관계없이 저희는 저희의 삶을 가꾸며 살아갈 예정입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